아까 이제 김도인 장관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태희 교수님도 분석을 하셨는데 이런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군사, 경제, 소프트 파워, 이데올로기 뭐 전 영역을 다 포괄을 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수렴되는 지점은 결국 기술 경쟁이고요. 정보통신기술혁명의 앞으로의 추이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고 산업혁명과 직결된 주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부 주제의 두 번째가 바로 정보통신기술혁명이나 제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운명, 우리의 국가대전략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를 갖는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 그 패권 경쟁에 대한 우리의 논의가 이 제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다시 우리가 읽을 것인가, 국가의 운명과 관련해서 그 주제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그냥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자유롭게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실 때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렇게 중간에 개입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자유롭게 말씀들 하시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김태희 교수님께서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저한테 말을 하라고 시작하라 그러니까 가능하면 간단 명료하게 좀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산업혁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1차, 2차, 3차, 4차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근데 혁명이라 그러는 게 세상을 바꾸는 거라서 과거 8,000년 농업사회를 현대 산업사회로 바꾼 게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한 150년이나 걸리다 보니까 학자들이 전반부를 뚝 잘라서 1차, 후반부를 2차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는 1, 2차 산업혁명은 연속적인 현상이고 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바꾼 거다. 그러면 3, 4차 산업혁명은 뭐냐? 3, 4차는 또 현대 산업사회가 미래 지식산업사회로 바꿔가는 일대 혁신. 그게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것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진행이 됐다고 간주되는 앞부분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현대 진행 중이거나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뒷부분을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불러서 1차, 2차, 3차, 4차가 아니라 원래 산업혁명은 산업혁명과 지식산업혁명 두 개인데 현재는 1차 산업혁명이 유명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또 4차 산업혁명이 도미네이트하니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평준 교수님께서 한국의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좀 논리를 집약시켰으면 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짤막하게 한국의 산업혁명에 대해, 한국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과거 아편전쟁에 지고 나서 중국이 엄청난 반성을 했습니다. 대청제국이 어떻게 영국한테 지냐.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1861년에 양무운동이라 그래서 중국의 산업혁명이라 그럴 수도 있죠. 공장을 짓고 무기를 만들고 유학생을 보내고 기술자를 초빙하고 그래가지고 중국이 근대 강대국 중에 하나가 된 걸로 잠시 생각을 하고, 그 당시가 동치제 때였기 때문에 그 당시를 동치중흥이라고까지 불렀는데 결국 청나라가 프랑스하고 청불전쟁을 해보니까 지고, 청일전쟁을 하니까 일본한테도 지고. 근데 프랑스한테 진 건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한테 어떻게 졌냐. 일본은 메이지 유신이 양무운동보다 7년이나 후에 1868년에 시작되는 조그만 나라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강유위, 양계초 이런 중국의 그 지식인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중국은 중체서용이라는 명분하에 중국의 제도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과학기술만 들여올려 그랬다. 거기에 비해서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화혼양제, 혼 빼놓고는 다 바꾸라. 일본은 혼만 남긴다. 몽땅 다 바꾼다. 뭘로 바꾸냐? 양제로 바꾼다. 서양의 산업혁명으로 바꾼다. 그래서 성공했다. 그렇다면 실패한 양무운동과 성공한 메이지 유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목표는 산업을 일으키고 과학기술을 증진하고 나라를 발전시켜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건데, 방법론에 있어서 중국은 중체, 중국의 제도를 고집했고 일본은 화혼, 일본의 모든 제도까지 다 바꿨다. 그래서 산업기술과 과학을 일으키면서 제도 혁신을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의 차이로 중국의 실패와 일본의 성공이 이렇게 나누어졌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 이런 거 보면 사실 중국의 양무운동 비슷한 느낌을 받습니다. 과학자, 기술자, 뭐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몇 명 모여가지고 우리가 인공지능을 하자, 뭘 하자, 뭐 사물 인터넷을 하자 이런 얘기로 점철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가치 없거나 뭐 이렇다는 뜻은 전혀 아닌데 이게 국가의 산업혁명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그걸로 안 된다. 제도 혁신이 수반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냐는 논쟁에 있어서 제가 어떤 정부나 특정 뭐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도 혁신과 함께하는 산업혁명은 성공하고 제도 혁신 없이 과학기술만 얘기하는 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다라는 전례를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우리나라 현주소를 어느 정도 짚어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평소에 저의 이런 생각을 김도연 총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좀 반응을 듣고 싶고 그랬는데 오늘 이 기회를 맞아서 김도연 총장님한테로 제가 바톤을 넘길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00% 동감입니다. 사실 그 산업혁명이라는 그 단어는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 시절에 진짜 우리 인간의 삶이 신기술과 산업에 의해서 크게 바뀌었다. 그래서 지나고 나서 갖다 붙인 그런 것이 산업혁명인데 그런데 지금 요즘의 우리 삶은 확실히 그런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 살고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예를 드는데 지금 스마트폰 우리 다 갖고 있고 스마트폰이 없으면 못 사는 삶이 됐지만 이게 10년 된 겁니다. 10년 사이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아마 2009년에 처음 스마트폰이 소개가 됐을 겁니다. 또 지금 우리 이렇게 하고 있는 화상회의 이것도 제 기억에는 2012년도에 정부가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세종시와 여기 세종로의 청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예산을 들여서 만드는 게 화상회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지금 이것만도 못한 겁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정말 혁명적인 거다. 그리고 이제 그 혁명에 또 더 이걸 가속시킬 게 확실히 저는 AI라고 생각합니다. 그 AI는 예를 들면은 MIT 같은 데서는 이미 2년 전에 무려 1조 원을 들여서 단과대학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게 AI 전문가를 키우겠다는 게 아니라 AI를 모든 학문 분야에 다 쓰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그걸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는데 그 AI 단과대학을 세우면서 여러 인터뷰가 나오는데 MIT의 인문사회대학 학장, 인문예술대학 학장일 겁니다. 아마 이름이. 젊은 여성분인데 그분이 AI는 인문학 발전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다. 이걸 수용해야 한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유튜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중국하고 또 연계되지만 중국은 국가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AI를 통해서 그동안 산업사회는 우리가 서구를 쫓아갔지만 이번 AI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세계를 리더하겠다 하고 이렇게 앞서가고 있죠. 하여튼 우리는 지금 이 산업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로 문명 전환을 맞고 있는 것 아닌가. 기술혁명 정도가 아니라 그런 측면에서 과학기술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야인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빛과 그림자가 다 있죠. 그런데 과학기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외국은 다 Science and Technology입니다. 이게 완전히 구분이 되는 개념인데 우리는 과학기술 그러는데 그 연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Science and Technology를 리딩하는 아까 말씀드린 MIT 같은 데는 그 문장이 mens의 manus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mens는 멘탈, 머리 이런 두뇌력과 manus는 손이죠. 손재주죠. 그게 Science and Technology 완전히 다른 그런데 우리는 이걸 합쳤는데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의 과학자들은 자기들도 돈을 버는데 기여한다라고 내세우고 싶었고 1960년대, 70년대 그게 아니면 안 되니까 또 우리의 기술자들은 우리도 선비다, 우리도 학자다 라고 해서 그것이 이렇게 타협돼서 우리는 과학기술이라고 그냥 뭉뚱그려서 부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요즘 와서는 과학과 기술이 이렇게 합친 그런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합치고 있습니다. 구분이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우리가 많이 앞서갔다 오히려 이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는 그냥 어떻게 그런 과학기술을 진흥할 수 있나? 인류 역사에서 어떤 때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나? 그걸 보면은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인데요. 첫째는 극심한 경쟁입니다. 극심한 경쟁.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같은 제품을 놓고 두 회사가 사활의 경쟁을 벌리면은 해당 제품 관련 기술은 당연히 크게 올라갑니다. 따라서 정부가 이렇게 뭐 기술 개발에 어줍지 않게 끼어드는 것보다는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그 극심한 경쟁의 최고 단계는 국가 간의 전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뭐 다 잘 아시다시피 전쟁 중에 뭐 항공기도 전쟁 중에 나온 거고 컴퓨터도 다 전쟁 중에 나온 거고 대단한 기술 발전들은 다 전쟁 중에 나왔죠. 근데 이제 뭐 전쟁을 할 수는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데 전쟁 중에 그게 발전한다는 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기술에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 경쟁과 국가 최고 지도자의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예는 많지만 케네디 대통령의 Man on the Moon 그걸로 뭐 엄청난 기술 발전이 일어났는데 그게 전부 그 지도자의 관심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 같은 사회에서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 국가 지도자의 관심 뭐 거기에 뭐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뭐 꼭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국가 지도자의 관심 그게 결국 사회 전체의 관심을 글로 가게 하고 좋은 인재가 가게 하고 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를 이렇게 좀 꼽고 싶습니다. 네. 네, 김 장관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제 제가 초중고 교육 받았을 때를 이제 상기를 해보니까 저희를 가르친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물질, 문명, 정신, 문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면서요. 그 당시는 이제 우리가 아직 개발도상국 시절이었기 때문에 60, 70년대죠. 그래서 물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양 문명에 뒤지지만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항상 하시곤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 철학이나 정신이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가 앞선다, 기죽을 거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구분이 굉장히 후발 국가로서의 손상된 이제 자존심을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을 좀 격려하는 차원이라고는 이해는 됩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게 부실한 구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굉장히 인공적인 사실을 반영하지 못한 그런 굉장히 일차원적인 구분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과학기술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김 장관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사실 서구의 근대사회로부터 비롯된 서구의 패권의 시발점도 출발점도 사실은 서구의 근대 과학의 어떤 헤게모니로부터 이제 비롯된 것이고 이제 세계 전체를 이렇게 법칙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고 경험을 중시하고 관찰을 중시하는 이런 이른바 이제 과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서양 근대가 이제 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한국의 철학자들을 비롯한 그 인문학자들이 이제 이 현대 학문의 어떤 변화나 사회적 수요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배제가 되면서 인문학이 중요하다, 철학의 부흥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주장들을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회학도 그렇고 뭐 인문학도 그렇고 결국은 당대의 현실에서 이렇게 산출이 되는 중타대한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응답하면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현실에 뿌리를 내리는 철학적 성찰이나 사회과학적인 그런 탐구가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적 성찰이 아주 탄탄한 공고한 것이 되려면 저는 사회도 그렇고요. 자연은 말할 것도 없고 과학적 태도, 과학적 학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각에서 보면 현대 그 우리 학교 교육의 편제에서 이렇게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 오래된 이런 그 구분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시대착오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김 장관님께서 교육 정책을 이제 그 이끄실 때 이런 것을 좀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21세기 상황에 걸맞게 이제 그런 주장을 쭉 펴오신 걸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고요. 우리 최진석 교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 김도연 장관님께서 이제 우리가 과학하고 기술이 어떻게 이 합성어가 돼서 합성어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습관적으로 합성어처럼 사용하게 된지 연유를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학이라는 이 개념을 기술이라는 이 개념으로부터 분리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 아편 전쟁 이전까지 청나라 후반부 그 기간만 빼고 보면은 대개 제국은 세계 총 생산량의 약 25%를 점유하면서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쇼군도 일본 전체를 이렇게 봉건제 스타일로 지배를 하면서도 쇼군이 전체를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러면 일본 총 생산량의 약 25%를 쇼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영 제국도 제가 듣기로는 약 세계 총 생산량의 26%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미국은 금융위기 전에 약 28%까지 하던 나라입니다. 근데 그 중국은 중국은 이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모르지만 약 32%를 해서 평균. 그다음에 그 사실 뭐 화약, 나침판, 비단 이런 도자기 심지어는 칫솔까지 거의 세계 최초는 전부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 중국에서 만든 세계 최초들은 전부 과학적 성과가 아니라 기술적 성과다. 그러니까 아편 전쟁이라는 것은 서양에 의한 동양의 완전 패배를 의미하고 동양에 대한 서양의 완전 승리를 의미하는데 그거는 기술적 수준에서만 만들어낸 생산력이 과학으로 만들어낸 생산력을 이겨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적 수준에서 만들어낸 생산력이 기술 수준에서 만들어낸 생산력을 압도한 사건이 저는 아편전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 서양 제국주의에서 완전히 패배를 당한 동아시아 대표국가 두 개, 일본과 중국이 절치부심하고 복수를 꿈꾸는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잡은 두 가지가 뭐냐면 과학하고 철학입니다. 동양에는 없는데 서양에는 도대체 뭐가 있었단 말이냐 하고 보니까 동양에는 기술과 사상 혹은 기술과 이데올로기까지만 있고 과학과 철학은 동양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이 서양의 패배를 당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서양 배우기입니다. 서양 배우기. 중국은 서양을 배우자. 일본은 타라 입구. 그래서 서양 배우기 나오는데 그 배움의 최정점에 과학과 철학이 있었습니다. 특히 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서양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을 우리는 주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과학이 무언지를 모르는 거죠. 사실 그것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데 과학과 기술을 아직 직접으로 분리하지 못하고 과학기술이라는 합성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정도의 수준으로는 과학적 세계가 더 추상화돼서 지식과 정보로 물건을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이동한 이 높이를 따라잡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과학이 무엇인지부터 다시 배워야 되고, 과학이 우리에게 무엇이었는가도 이제 다시 배워야 되겠죠.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어쨌든 우리는 이제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1820년대 대분기 이후로 1820년이 산업혁명 중간 지점입니다. 1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1760년에 시작된 산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생산관계와 새로운 생산력이 만들어내는 사회 시스템이 1820년이면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1820년대는 거의 1820년대 때 선진국은 지금까지 선진국을 유지합니다. 1820년대 후진국은 지금도 후진국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체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건 왜 그러느냐? 과학을 아는 나라와 모르는 나라 사이에는 이 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산업혁명 때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1820년대 이후로 중진국 함정에 빠졌다가 나온 나라는 아직까지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진국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역사적 사례를 근거로 본다면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서 선도력을 갖는 선진국지로 올라서느냐 못하느냐 할 때 올라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답은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파라다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그런데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사실 파라다임이 깨진다는 신호입니다. 파라다임이 완전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임이 깨질 때만 우리에게 찬스가 있는데 이때 우리 국력이 또 제일 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혹은 한민족의 역사 속에서 축복받은 기회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때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4차 산업혁명의 민족사적 혹은 문명사적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알고 대처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자, 왜 회의적이냐? 김도연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학과 기술을 분리해서 볼 능력이 아직 지적이 아직 없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정부가 어줍지 않게 끼고 있다. 제가 정부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발간한 이 보고서를 읽었는데 거기에 이런 귀절이 나오더라고요. 4차 산업혁명으로 포용국가를 이룬다. 이건 사실 어떤 그 문명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사람이 들으면은 이건 코미디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큰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김태유 교수님이 주도하지 않고 있는 이 사실도 지금 정부가 어줍지 않게 끼고 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어떤 세력에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부분인 빅데이터랄지 정보를 관리하는 수장이 국감에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 거기에 있는 예산이 거의 70% 정도가 일자리 창출에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포용국가를 만드는 하부 개념으로 이해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하부 개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는데 이때 저는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를 큰 의미를 둡니다. 경북대학교 전자공학과가 1년에 아마 학생이 한 700명 정도 뽑았던 걸로 저는 들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그 미래는 절대 시간과 기다림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미래는 인재만이 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가 준비되지 않은 미래는 열 수도 없고 열리지도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AI입니다. 그런데 AI 인재를 우리가 길러내고 있는가? 제가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서울대학교에 AI 전문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정원이 40명, 50명이랍니다. 40명, 50명. 이것은 지금 요즘 추세를 보면 이게 코미디 같은 일이거든요. 제가 항상 숫자 약해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스탠포드 같은 데만 해도 약 6, 700명을 뽑는다고 들었어요. 태 교수님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듣고 보니까 정말 그 과학과 기술의 이제 이런 그 학문적인 구분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어떤 그 현실적인 결과 가운데 하나가 저는 한국 사회가 정말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한 신생국가 중에서는 산업화 민주화를 유일하게 이제 동반성취한 경이로운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거는 빛에 해당되는 걸 거고요. 그림자에 해당되는 측면은 지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시고 우리 최 교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사회 전체적으로 뭐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우리 생활세계 지평에서 과학 마인드가 굉장히 부족하다. 피상적이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성격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이해가 결여되어 있고 과학을 어떤 이제 스마트폰 이렇게 제작하고 하는 어떤 기술적 발전의 성과에서 이제 이렇게 좁혀서 이해하는 이런 태도.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과학 마인드가 리더십이나 폴로우십에서 비교적 공고하게 보편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사회. 저는 이제 선진사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과학 자체가 이렇게 제대로 발전하기 위해서라도 그 내부 경쟁, 어떤 성역을 인정하지 않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그다음에 실험과 시행착오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오히려 격려되어지는 과학자 공동체뿐만 아니고요.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권장되고 격려를 받고 하는 그런 문화와 그렇지 못한 문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기술적인 어떤 제품 만들고 이런 것에 어떤 그런 배경이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이제 그런 문화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선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를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 자체가 학교 교육뿐만이 아니라 사회교육, 시민교육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과학 마인드라고 하는 것이 우리 21세기 시민들의 어떤 보편적인 그런 생활 상식이 돼 가는 이제 그런 사회로 우리가 이제 진화를 해 가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미중 패권 경쟁과 국가 전략의 문제 다루었고요. 그렇죠. 윤병준 교수님
예,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 한 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말을 예, 그게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그 문제는 가장 기초적으로 교육혁명과 함께 가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저도 맞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뭐 과학 문화, 과학적 마인드, 과학적인 사고, 그다음에 과학과 철학 그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난 게 우리 헌법에 아직도 그거 고쳐야 되는데요. 헌법 123조인가에 국가는 경제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을 진흥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네디가 1960년대 Man on the Moon 이게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예. 이게 뭐 좀 더 잘 살아보자 그러는 게 아닙니다. 속 목표는 우리 소련을 제압하자, 기술을 쫓아가야 한다지만 여기 얼마나 그야말로 인간으로서의 그 꿈이 들어 있습니까? 예. Man on the Moon. 그게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과학과 철학이 합쳐져야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가야겠지요. 아마 곧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만 보태고 넘어가려는데 사실은 과학과 기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중요한 정의가 하나 빠진 게 공학이라는 게 그 안에 있습니다. 사실은 공학 안에는 과학과 기술이 합쳐져 있고 경제성과 이윤이 합쳐져 있고 그리고 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는 저 같이 교직에 있었던 김도연 장관님하고는 굉장히 오랜 논쟁을 했고 또 최진석 교수님하고도 또 몇 번 할 얘기를 할 기회를 가졌는데 오늘 그걸 다 규명하는 것은 꼭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든지 마지막으로 내놓은 상품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게 우리 미중 관계에서도 우리나라의 생존 전략 아까 말씀하시고 타이완의 생존 전략을 아까 말씀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거나 마찬가지로 제가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초대 주조선 특명정권공사 그 당시 대사죠. 특명정권공사로 부임했던 파울 공사가 첫 해 미국으로 보낸 보고서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조선에는 쌀과 소가죽이 조금 있고 전복 껍데기하고 사람 머리털 같은 상품이 있다. 이 보고서를 받자 미국이 주조선 특명정권공사를 변리공사로 격하하고 후임자를 발령 안 내가지고 조선과의 외교를 사실상 단절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20년 후에 카스라테프트 협약부로 미국이 조선을 배신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과학과 기술과 공학과 철학과 이 모든 배경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최종 상품, 그 상품이 대한민국의 국격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하는 기술이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우리 반도체고 앞으로 배터리고 뭐 조선이고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한마디만 보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희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도 이제 제가 모 신문에 칼럼을 쓰고 있는데 제 전공이 그 칼럼에는 정치 철학으로 명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칼럼을 이제 쓰는 과정에서 제가 정치 철학과 정치 철학적 태도와 정치 공학적 책략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쓸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의하는 편지를 어떤 공대 교수님한테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공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폄하될 수 없는 독자적인 의미와 연관 체계를 가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적 작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통렬하게 지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김태희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제 저는 그런 맥락과 관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태희 교수님 혹시 지금 이건 번외의 이야기인데 그 혹시 방에 불을 끄셨나요? 아니 제가 햇빛이 얼굴에 비쳐가지고 다시 한번 인류의 시 암흑에 잠겨서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햇빛이 좀 눈에 부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닫았더니 그렇게 됐는데 뭐 화면이 어두워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아닙니다. 지금 괜찮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제가 눈이 좀 부셔서 편하게 하시죠.
저는 좀 그 신기한 게 그 국립서울대학에서 저것이 해결 안 된가 싶습니다. 제가 국립서울대학 교수가 아니라 지금 방을 도구사리로 잠깐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을 해서, 예. 서울대 건물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왕 윤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마디만 못하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치공학이 아니고 정치공작, political manipulation. 요게 이제 우리가 공학이라는 표현을 너무 광범위하게 써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 정치공작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크게 4가지 주제가 있는데 패권 경쟁과 국가 전략 문제 다루었고요. 또 이제 긴밀하게 연관돼 있는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를 그 이론적, 실천적 함의를 지금까지 이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한국적인 상황에 대한 그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이 첫째, 두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좀 지구적 차원의 좀 세계적인 의미가 이제 강한 그런 주제이고요. 이 세 번째 주제인 이제 격차 사회를 넘어서 사회 통합으로라고 하는 주제는 특히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저는 이제 그 중요한 화두 가운데 하나가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주제가 바로 격차 사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대선을 맞아서 정치의 계절이 만개하고 있고, 여당 대통령 후보는 지금 확정이 된 상황이고요. 야당 대통령 후보가 이제 경선 과정에 들어가 있는데, 그 경선 과정들을 몇 가지를 내가 이제 주의 있게 들여다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이게 이제 굉장히 이 모든 논의들이 어떤 국가적인 국가의 미래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내용이 풍부한, 그다음에 굉장히 전향적인 그런 담론이 주요 토론거리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좀 인신공격하고라고 하는 그런 네거티브의 성격이 이제 앞에 부각되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또 어두운 그런 지점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을 넘어서는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현실 타파적이고 그다음에 우리 이 한국 시민들의 어떤 삶의 수준을 풍요하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정치 공동체를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논의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돼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대선 과정에서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저는 유감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한국 사회의 최대 화두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 일자리 창출 문제, 그 다음에 평등의 문제, 공정과 정의의 문제, 그것에 입각한 복지를 어떻게 더 확장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하고요. 물론 교육 문제도 그 사항 중에 그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의 또 뜨거운 주제로 이렇게 전격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게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그 여당의 이제 대통령 후보가 아마 자기의 브랜드 비슷하게 내세우고 있는 게 기본소득을 위시한 기본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다 격차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완화하고 해소할 것인가의 어떤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기본소득 이슈가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일자리 창출, 복지 확대, 기본소득도 그렇고요. 격차 사회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겠는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말씀들 하시죠.